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저랑 보실 과목은 25년도 6월 21일 날 봤던 지방직이죠. 방재안전직의 재난관리론입니다. 재난관리론은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시험을 또 보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재난관리론이 재난관리의 이론과 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대책법, 뭐 재해경감에 관련된 법률 등등 해서 제일 일단은 전문적인 과목이라고 보셔야 되죠.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조문이 섞여 있고요. 여러 가지 재난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의 깊이보다는 여러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 범위가 방대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난과 관련된 법령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죠. 그래서 좀 범위가 방대할 수는 있는데 대신 그만큼 문제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문제는 없다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홍수. 자, 홍수는 일단 넘친다라는 거예요. 뭐가? 물이 넘쳤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로드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넘치는 개념인데 이 넘치는 개념이 물이 넘치는 개념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천 홍수, 두 번째가 도시 홍수, 세 번째가 해안 홍수, 네 번째가 돌발 홍수 이렇게 구분을 하죠. 첫 번째 하천 홍수라는 건 그 하천 홍수라는 건 우기에 제방 같은데 하천에서 물이 넘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도시 홍수는 빗물이나 해안 빗물이나 해안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해서 빗물 하수도와 같은 배수 시스템의 마비가 온 경우도 포함돼서 도시에 물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해안 홍수라는 건 해양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이나 지진, 태풍, 뭐 호우 이런 것 때문에 해안 쪽으로 물이 넘치는 걸 얘기했다요. 그럼 돌발 홍수라는 건 뭐냐면 심한 내후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죠. 혹은 허리케인, 열대 폭풍과 관련돼서 폭우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얼음이나 눈이 녹은 물이 빙상이나 설원 위로 흐르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집중호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넘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속하게 범람하는 걸 의미한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물어보는 걸 보시면 경사가 급한 산악 지역에서 단시간에 자 중요한 단어 집중호우 내우라는 개념을 쓰죠. 집중호우로 계곡에 모인 빗물이 높은 수위의 홍수파를 형성한 후 순식간에 낮은 지역까지 흘러가서 넘치는 홍수다. 그럼 얘는 돌발 홍수로 잡습니다. 돌발 홍수. 그래서 이거는 해설서에도 뭐 그 예시까지 해서 좀 구구절절하게 제가 좀 써놨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보시면 이번 시험은 아니라도 다음 시험 대비까지는 충분히 되실 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2번을 보시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난과 관련된 게 어느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냐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재난 관련 그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 행정안전부이고 거기에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대통령이 그 일까지 하기는 어렵고 국무총리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거기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경우는 안전관리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안전관리와 실무와 관련된 총괄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는 거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근데 단 여기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곳이에요.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4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구분해서 조문을 다 따로따로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외워가시라고 얘기했고요. 끊었을 때 여기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여기는부터는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예요. 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대비 단계. 전통적으로는 예방 단계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물어보면
재난사태 선포냐 아니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방이냐 대비냐를 여기서는 대비와 관련된 거. 자, 일단은 크게 전후라는 건 이건 상황이 발생했죠. 그럼 ing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고, 여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냐예요. 자, 그랬을 때 재난관리 단계 중 대비 단계다.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그럼 얘는 대비로 가야 되죠.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자, 이게 법령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긴급통신수단의 마련하고 운영이 되면 마련 플러스 운영까지 다 들어가면 대응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 긴급통신수단을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그럼 대비 단계예요.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위험지도다 그러면 또 예방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까지 대비예요. 그럼 위험구역이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위험구역을 설정했다든가 피난명령을 내렸다든가 대피명령을 내렸다든가 하는 경우는 전부 다 대응으로 가야 되죠. 현재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든지 글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든지 하는 거는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건 대응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도 아니죠. 불과 올해 국가직이라든가 혹은 작년도 문제에도 요걸 잘 안 썼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재난관리론이 하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법령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령은 구축과 운영이 붙어 있으면 대응으로 가는데 그냥 구축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비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세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인 문제가 이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왜냐하면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법을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근간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령의 근간이 있잖아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이 있는 거하고요, 법령의 근간이 있는 거하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법령의 근간이 있는 걸 내는 게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뭐 특히 이거 재난관리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반 정도가 나오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4번 지문을 보시면 다음이 설명하는 재난관리 단계. 자, 이건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 공부하셨어도 푸실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문적인 얘기도 다 포함되어 있죠.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시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활동을 통해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일단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좀 전 문제 풀 때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방하고 대비는 일단 빠져야 돼요. 이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자,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단계. 그럼 이거는 복구는 원상복구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하는 활동이다라는 개념이 복구고,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 바로 전 단계. 대응 단계입니다. 대응 단계.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방 대비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빼셔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대응과 복구 두 개가 나오는데, 복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졌다. 그럼 대응을 잘 해야겠죠. 대응을 잘 하고 대응이 끝나야 복구가 이루어지겠죠. 5번은 보시면 기상학적으로 가뭄입니다. 가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정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로 인해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 기상학적으로 가뭄이라는 거는요, 평균보다 적게 내려서 가물어야지 기상학적인 가뭄이에요. 자, 농작물의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 수분의 부족으로 정의한다. 농작물과 관련된 것들은 그 농업에서 정하는 가뭄입니다. 자, 이거는 기상학이죠. 이거는 농업학적인 분류예요. 농업학. 자, 물의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농업, 공업, 생활용수 등의 부족으로 정의한다.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분류입니다. 사회 경제. 다음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에 중점을 두고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정의한다. 이건 지금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부족.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 지하. 이거는 수문과 관련된 걸로 봅니다. 뭐 수문학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수문과 관련된 가뭄의 정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건, 자, 기상학적인 가뭄은 그냥 일평균 이때는 얼마가 왔다라는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적게 와서 가물면 가뭄이 되는 거고요. 농작물과 직접, 즉 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토양 수분을 했다. 그럼 이건 농업학입니다. 농업학에서는 현재 그 기상학적으로는 가뭄이 아니라도 땅이 가물어요. 그럼 그거는 농업학적으로는 가뭄으로 잡고요. 그리고 물의 수요 증가, 이건 사회 경제학적으로 좀 잡는 방법인 거고, 하천이나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에 중점을 뒀다. 그럼 이거는 수문 관리와 관련된 걸로 학문으로 잡는다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기상, 수문, 농업, 사회 경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잡는다. 네 가지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을 받고 이제 6번으로 가야죠. 자, 요거는 국가직 4월달이죠. 4월달에 봤던 국가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단계에 대한 문제가, 색깔과 이 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제 그거에서 한 단계 넘어간 문제가 지금 또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등장을 해요. 위기경보 단계입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기본적으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서 관심은 블루, 주의는 옐로우, 경계는 오렌지, 심각은 레드 색깔로 정해지게 돼 있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기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게 관심 단계예요. 그럼 주의 단계라는 건 뭐냐? 위기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죠. 그래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의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을 때가 주의 단계입니다. 그럼 경계 단계라는 건 위기 징후 활동이 매우입니다. 활발 정도 아니라 매우 활발. 그래서 그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그리고 혹은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등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위기경보 단계에서 감염병이 더 추가가 됐죠.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그래서 감염병이 들어올 것이냐, 들어올 위기가 있느냐, 어떤 그런 것까지도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심각은 위기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해서 국가 위기 발생 확실히 한 상태고요. 해외에서 신종 전염병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에요. 그렇게까지 되면 심각이다요. 그럼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위기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비교적. 매우 활발함부터가 경계 단계로 넘어가는데, 비교적 활발해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주의 단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국내 유입 신종 전염병이나 그냥 전염병이 발생을 한 겁니다. 번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발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중밀집 시설이나 초기 화재 발생 신고 이런 것들까지가 포함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의 단계, 옐로우죠. 지금 올해 국가직에서는 요 색깔을 물어봤었고, 이제 이거의 뜻까지 같이 물어본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어 있죠. 이거를 나눈 거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국가 위기관리 지침이죠. 이제 행정명령이죠.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 색깔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어떤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시 또 구분이 돼 있다요. 구분이. 이거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자, 눈으로 보는 거는 피난 구조 설비가 되는 거고, 귀로 들어야 그 화재 경보 설비라 그랬습니다. 경보 설비 중에서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외에는 다 귀로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누전 경보기 귀로 듣죠. 경보가 울리면 스프링클러 이건 그냥 물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화 설비로 분류하셔야 돼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나한테 알려주는 거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소방 관서에다 거기 불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됐든 다 귀로 울립니다. 자, 그랬을 때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경보 설비가 아닌 거 좀 전에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초기에 자동으로 물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소화 설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통상은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피난구조 설비들 중에 유도등이라든가 조명등, 비상조명등이라든가 요렇게 해서 하고 시각경보기 정도를 넣어서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 이렇게 경보설비하고 소화설비 구분해라. 이 정도 문제면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특별히 이걸 뭐 다 외워야지 풀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문제 정도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상 유수 유출 저감 시설 물이 우수죠. 우수 유출. 자, 저감 시설 중 저류 시설입니다.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침투 축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침투 축구는 침투 시설이죠. 자, 이거 침투 시설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류 시설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다음에 유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저류 시설이에요. 저류. 투수성 포장하고 나왔습니다. 얘는 침투 시설이죠. 그리고 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습지는 저류 시설이죠. 저류. 그럼 여기서 저류 시설은 이렇게 두 개죠.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저류 시설에 해당하는 거. 나머지는 침투 시설입니다. 그래서 침투 시설하고 저류 시설. 침투 시설이 5가지로 분류되고 저류 시설이 8가지 정도 그렇죠. 8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가 좀 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자, 재난관리는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보통은 이제 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분산관리 방식이었다가 통합관리 방식으로 왔다가 이거를 좀 같이 쓰자.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시 분산관리 방식으로 좀 넘어간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협력, 조정, 연계 방식에서 통제 감독 방식. 통제 감독 방식은 통합관리 방식인데 지금 이게 그 통합관리 방식은요 현대적 방식이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은 전통적이라고. 근데 다시 포함하는 걸로. 그래서 통제 감독 방식에서 협력 조정 연계 방식 바꿔서 써줘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제도와 계획 중심에서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자, 기본적으로 최근 그 이제 근대 사회라고 하는 현대 사회라고 하는 뭐 20세기 후반 정도부터는 어떤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한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요. 다음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좀 분산화시켜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선 자기네 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면요 표준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쭉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죠. 바닷가 지역이 있고요. 산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강이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에 맞게 바꾸려면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방 대비 중심에서 대응 복구 중심으로의 변화 바뀌어요. 대응하고 복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난 발생입니다. 발생 후예요. 후. 여기는 전이죠. 지금은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하죠. 그럼 지금 이게 국어라 저도 보면서도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대응 복구 중심에서 예방 대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즉 사전에 뭔가를 대비하고 안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중앙 집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고요.
대응에 관련된 것보다 예방과 대비를 먼저 하는 걸로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고,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자, 보통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어디가 한번 홍수가 나는데 또 홍수가 나고 또 홍수가 나요. 근데 그걸 단기적으로 처방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여기가 홍수가 나는 원인이 뭐고 근본부터 찾아내서 하나하나 해서 장기 플랜을 해서 어느 정도 수량의 비가 올 때까지는 견뎌내겠다라는 어떤 장기 플랜 형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유형을 보시면, 재난 경감 방법 중 비구조적 경감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구조적이라는 건 어떤 시설물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짠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구조적이라는 건 시설을 설치했거나 시설을 보수 보강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럼 일단은 예방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이거는 비구조적인 방법이 되죠. 비구조적인 방법. 다음 범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람원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설물에 손을 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구조적. 건물의 방풍시설, 방풍이라는 건 바람을 막는 시설이죠.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 보강했다예요. 그럼 건물에 손을 댔죠. 이건 구조적이에요. 구조적 경감 방법입니다. 얘가 틀렸죠. 재해 위험지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비구조적인 방법이다입니다. 비구조적.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재해는 구조적 경감 방법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로 나누고, 단순하게 볼게요. 구조적은 건축물 같은 경우를 건축물에 뭔가를 설치했거나 보수 보강을 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비구조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답이 좀 쉽게 풀리는 경우죠. 다음은 이제 11번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재난비단정관리 기본법을 안에서 좀 유추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재난관리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재난관리 원칙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 맞죠? 정보 공유 원칙은 수시로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한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의 현황을 유지 관리하고 능력을 숙지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보 공유는요, 정확한 재난 정보를 기초로 대응 요소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해 서 관련 기관의 정보 교류를 의미합니다. 즉 뭐 수시로 긴밀한 정보 교환이 아니고요, 정확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서 뭐 통합되는 종합 상황실, 특히 이제 정보 공유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재난 상황실입니다. 재난에 대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요,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알맞는 정보들을 내려보내는 게, 이게 정보 공유의 원칙입니다. 뭐 서로 수시로 긴밀한 뭐 이게 아니고 컨트롤 타워를 두는 거죠. 종합 상황실을 두고 거기에 정확한 정보,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정보는 현재 재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틀린 질문이 되죠. 다음 3번.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발령 체계 유지. 즉각적인 현장 조치 등력, 효율적인 대응 수단 운영이 현장 중심 원칙의 핵심이다 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원칙에는 크게 4가지죠. 사전 대비, 현장 중심, 지휘 통일. 자, 사전 대비라는 건 사전에 대비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현장 중심은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얘기고, 지휘 통일이라는 건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종합 상황실을 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내려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 공유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자, 이거는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거죠.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은 EIS, ICS, NEMIS, 그 다음에 SEMS 이렇게 나누는데, EIS라는 개념인데, 이건 Emergency Information Syste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EIS라는 건 위기 경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위기 경보죠. 자, ICS라는 건 Incident
커맨드 시스템, 즉 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지휘, 사고 지휘 체계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지금 이게 써드리고 있는 게 영문만 잘 해석해도 푸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NEMIS는 내셔널 국가죠. 에머전시 내셔널 국가 위기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을 얘기했대요. 그러면은 국가 위기죠. 국가 위기 위기 관리 정보 시스템이죠. 위기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의미했대요. SEMS는 스탠다드죠. 그럼 표준이죠. 에머전시 매니지먼트 시스템. 표준 위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표준 위기 관리. 자, EIS라는 거, 즉 위기 경보 시스템은요.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전달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에요. 위기 경보라는 거. 자, 이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을 해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얘기했다요. 자, 그 다음에 사고 지휘 체계라는 것 자체는 재난이나 사고나 테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통합된 지휘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현장 지휘 체계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나온 시스템이고 언제 발생했냐면 1970년대에 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통의 용어.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용어라는 건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예컨대 이거는 현실에서는 분필이에요. 분필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 안에서는 어떤 용어로서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용어로 부르겠다라고 해서 그 용어를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절차들을 구축했다. 이게 사고 지휘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위기 관리 경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위기 관리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거고요. 다음 표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주정부가 제정한 표준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재난 발생 시 모든 공공기관이 통일된 지휘 체계. 자 모든 공공기관이라는 거 하는 거는 주정부하고 지방정부 그리고 소방, 경찰, 의료 등이 다 포함됩니다. 통일된 지휘 체계의 표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표준 어떻게 움직이겠다. 자, 예컨대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몇 명 출동. 이 표준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다양한 조직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그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지휘 체계와 관련된 거이다입니다. 그래서 ICS가 답이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그 체계 자체가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미국의 재난관리 학설을 좀 많이 따오고 있죠. 물론 재난이 발생하는 이론들은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런데 체계 자체는 사실은 지금 미국 거를 많이 갖고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나오고요. 중앙재난대책본부입니다. 그 대책본부는 중앙대책본부가 있죠. 여기는 행정 안전부에 두죠. 그리고 여기에 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도에 두는 거고 시도지사가 대책본부장이죠. 시군구 대책본부는 시군구에 두는 거고요. 시군구청장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일단 가장 기본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은 잘 안 나오죠. 시도나 시군구는. 거의 다 중앙으로 지금 왜냐하면 시도나 시군구는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생명신체. 자, 우리나라 영역입니다. 외국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끊을게요.
자, 우리나라 영역에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맡겠죠. 자, 그리고 이 대책본부는 여러분들 암기할 때 꼭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거고요. 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해외 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은 중앙방사능대책위원장의 위원장이, 그리고 사고가 커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책본부장이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면 틀린다 그랬어요. 대책본부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요.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설사 이게 만약에 외국에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쳐도요, 외교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될 수 있다? 틀려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이에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을 맡는다요. 그게 원칙이에요. 2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 지원단을, 대책본부장이 긴급 수습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파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관할 구역과 관련된 재난사태 선포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은 선포권자는 무조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럼 중앙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건 건의죠. 자, 이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건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거 해야겠다, 선포해야겠다 그랬을 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시죠. 선포권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틀렸죠? 이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다음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자, 중앙사고수습본부입니다. 각 사고수습본부가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디다 두는 거냐면 재난 주관기관의 장이죠. 재난 주관기관이 사고수습본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은 그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 달라지죠. 예컨대 뭐 학교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그럼 교육부 장관. 뭐 도로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그 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시면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이 나옵니다. 기상청장이 수립 추진해야 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상 기상청장은요, 지진, 해일, 화산 활동 관측망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지진 방제 종합계획, 이거는 기상청장이 하는 일이 아니죠. 지진, 해일 대피 계획도 아닙니다. 지진 5개 대피 장소 지정 관리 아니죠. 자, 화산 활동 관측망의 종합계획. 즉, 기상청장이 하는 건 뭔가 관측을 하는 거예요. 관측을. 관측과 관련된 것만 기상청장의 업무이다입니다. 다음 15번. 자연재해 대책법이 나왔습니다. 유수, 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투자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1번부터 보시면 유수, 유출, 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 그 다음에 4번에 재해 예방을 위한 유수, 유출, 저감시설의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관리 방안은 유수, 유출, 저감 장치 설치 위치 구조 및, 유지관리안은 유수, 유출, 저감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정도입니다.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수 유출 저감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얘는 그 대책이죠. 사업 계획이 아닌 이건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대책. 이거는 대책이 되는 거고요. 얘네는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이죠. 자, 요거는 뭐 유류화재 이상 현상이죠. 유류화재는 늘 설명합니다만 자, 이렇게 생긴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에 기름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얘가 뚜껑이 있으면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지붕 정도 씌워 놓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연료층이 내려와서 얘가 끓어서 비산했다. 보일오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막혀 있는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라고 볼게요. 오개 저장 탱크요. 기름이 있습니다. 자, 밖에서 불이 났는데 자, 이게 뻥 터졌어요. 그리고 화염이 있어요. 그럼 블랩이죠. 그런데 기름이 50% 미만 저장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가 터졌다. 혹은 이하로 있는데 터졌다. 그럼 그때부터 오일오버로 따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자, 롤오버하고 플래시오버는 유류 저장 탱크가 아니라 실내 구획실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이죠. 롤오버는 선단부는 불이 위로 뿜어져 나가는 거고, 플래시오버는 전실, 전표면의 순간 연소, 순발 화재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건 오일오버죠. 자, 보시면 탱크 유류가 50% 이하 저장된 경우 화재 등 외부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탱크 공간 내부의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으로 가장 격렬하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유류가 50% 이하예요. 50% 이하 저장돼 있어요. 이러면 보일 오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버로 라임을 붙일 때 슬로브 오버가 있고요. 뭐 프로스 오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유류화재 이상 현상 2개, 구획실 화재 그 단계별 특징 2개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좀 비교적 지문이 쉽게 나온 편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문제죠. 다음은 이제 17번.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상 용어입니다. 그럼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법이 나왔어요. 그럼 그 법의 용어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지문 자체로만 보면 맞지만 다른 법률은 나오면 그 순간 틀리는 거예요. 1번 보시면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미세먼지입니다. 자연재해에 해당한다. 황사는 자연재해죠.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죠. 사회재난.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거는 재난비단정관리 기본법이죠. 3조 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하죠. 그러려면 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황사. 미세먼지면 사회재난 안에, 그래서 사회재해 안에 사회재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요. 자, 그 다음에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을 보시면 지구 단위 홍수 방어 기준이란 상습 침수 구역이나 재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지구 단위 홍수 방어 기준이 된다요. 풍세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흔적, 그 다음에 침수 예상 및 재해 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는 재해지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위험지도라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들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연재해 대책법이 나왔고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거부터 보시면 가는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 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연속 강우량의 목표, 이걸 방제 성능 목표라고 합니다. 방제 성능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해서 방제 성능 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자, 여기서 방제 성능 목표다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자, 이게 앞에 문제에서 보시면 지구 단위 홍수 방어 기준이에요.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이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자, 여기 뒤에 문제에 이어지듯이 방제 성능 목표를 정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도 기초부터 여기까지 방제 성능 목표까지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요. 그래서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이런 데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행정안전부에 있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외운 게 아니야. 근데 뭔가 재난과 관련돼서 총괄 관리했대. 그럼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제 성능 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에 대한 자 어떤 단위의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이거는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방제 성능 목표를 공표해야 되고요.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얼마마다 그 타당성 여부, 타당성 검토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설정된 방제 성능 목표를 변경하냐면 5년 단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합계획 계획하면 5년 단위이긴 한데요. 지금 이건 방제 성능과 관련된 거 굉장히 큰 공사죠. 그래서 얘는 10년 단위로 뭔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점검은 중간인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랬을 때 요거까지 충분히 다 암기가 되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16조의 4에 1항, 2항, 3항을 하나씩 선 거죠. 16조의 4에 1항, 2항, 3항입니다. 1항, 2항, 3항.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얘는 한 문제는 꼭 나오죠. 한 문제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수기업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도 포함된다. 2번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3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이죠.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게 올해 국가직 아니면 전년도 국가직일 텐데 그때는 문제가 이걸 60일을 90일 혹은 30일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해서 이게 답이 되게 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로 출제됐던 게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죠. 이거는 지금 맞는 지문이에요. 60일은. 4번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은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아니다. 자, 우수인증기업 재발급 사유는요. 상호가 바뀌었든지 대표자가 바뀌었든지 혹은 인증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다 재발. 그러니까 크게 나눴을 땐 두 가지예요. 훼손된 경우하고 변경된 경우인데 변경은 회사 명이 바뀌었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예요. 그러면은 재발급 사유. 그 다음에 훼손이나 분실될 경우에도 재발급 사유. 그래서 재발급 사유는 크게는 훼손과 관련된 거, 변경과 관련된 건데 변경은 뭐가 변경되냐? 상호나 대표자. 훼손이나 혹은 분실. 이거는 재발급 사유. 다음은 이제 20번 마지막 문제죠. 네. 재해구호법이 나옵니다. 재해구호법도 많이는 안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온 애가 두 문제고 보통은 한 문제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재난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 그리고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대책법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한 3문제 정도
주로 이제 이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절반 이상의 문제가 등장을 하죠. 절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재해구법상 구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은 재해구호법상 재해는요, 임시거주지를 마련해 줬다거나 급식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식품이나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이나 아니면 방역 활동, 그리고 위생지도라든가, 그리고 장사, 우리 그 장례 치르는 거죠. 장사를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심리회복 지원, 그리고 그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원칙은 현금 지원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전에 이제 국가직에서 나올 때는 절대 현금 지급은 안 된다, 이래서 또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죠. 그건 이제 대신 문제가 재해구법법 및 그 같은 법 시행령상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죠. 1번부터 보시면 상수 주거시설. 상시 주거시설은 내가 계속 있는 곳이야. 상시가 아니라 임시가 돼야 되죠. 임시. 상시 주거시설이면 그냥 내 집이에요. 틀렸죠? 2번 의료 서비스 제공, 그 다음 위생지도, 그리고 장사의 지원은 구호의 종류 안에 해당한다입니다. 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지만 재난관리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이, 그리고 대략적으로 4월 달에 봤던 국가직과 비슷한 레벨, 그리고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와 그 문제가 유사한 문제인데 거기서 좀 더 응용하는 버전. 대체적으로 그래서 국가직 그 재난관리론을 충분히 보신 분이라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풀어서 고득점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 또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여기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